포상금이 시험에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계산하는 거는 이때까지 3번 출제됐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요거 계산하는 거는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A, B, C, D까지 있나요? E까지 있나요? E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값은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나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A를 신고하였고 A는 과태료 1,000만 원 부과하였다. 과태료 금액의 얼마가 포상금이에요? 20%가 포상금이죠. 한도액은 1,000만 원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암기 프린트 28번 거짓 해임 허가 6가지잖아요. 암기 프린트 28번 밑에 보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6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4개는 과태료 금액의 20%고요. 한도액은 1,000만 원이고 뒤에 2개는 50만 원이잖아요. 포상금. 을은 토지거래 허가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B를 신고하였고 검사가 공소제기가 되어서 벌금 1억 원을 부과받았다. 벌금과 상관없이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는 얼마라고 했어요? 50만 원이라고 했죠. 50만 원 B. 그 다음에 D것은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아니한 C를 신고하였고 신고관청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했다.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C.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 안 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를 거짓으로 한 D를 신고하였고 D는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였다. 갑과 을 사이 배분 약정은 없으면 균분이죠. 1억이면 2천만 원인데 한도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을 두 사람이 같이 왔으니까 500만 원씩 주는 거죠. 500만 원씩.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를 안 했으니까 50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은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일을 신고하였고 그 사건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이행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행강제금을 얼마 부과하든지 상관없이 50만 원이라고 했잖아. 50만 원. 을 50만 원. 그래서 갑은 700만 원, 을은 600만 원. 답 4번입니다. 4번. 학개론 계산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학개론 이번에 어려운 모양인데 70점 이상은 거의 없는 모양이던데요. 9월달 모의고사가 원래 9월, 10월은 어렵게 내요. 출판사에서. 왜냐면 쉽게 내면 모의고사는 다 됐는데 실제 시험 떨어지면 출판사 원망하잖아. 너 그거 해가지고 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모의고사 40점도 안 나왔는데 합격하면 기뻐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사람이 과거는 쉽게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내요. 9월, 10월은. 거기에 너무 충격받을 필요 없고 그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들 나온다고 그럼 포기하면 네가 포기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요. 어쨌든 원래는 막판에 좀 쉽게 내줘야 되는데 어렵게 낸다고 대부분 9월, 10월. 그래서 9월달 모의고사 어려웠으니까 점수 안 나와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고요. 점수 안 나올까봐 시험 안 보는 분도 있어요. 지금 봐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연습은 해봐야 돼요. 근데 연습 안 해가지고 제가 시험 볼 때 진짜 제 옆에 있는 여자분이 막 손을 덜덜덜 떨더라고요. 연말카드 마킹을 못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보고 왔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당시에는 잡아줘도 괜찮아. 근데 요즘은 잡아주면 잘못하면 잡히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떨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야 돼. 그냥 요즘은
죽어도 못 본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역으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은 좀 해보시라고. 손 떨려가지고 마킹하기가, 그 마킹하는 거 그냥 점막국 찍으면 되는 거 팔죠. 그걸로 하죠 주로. 아니면 이렇게 막 돌리는 거 해요. 그냥 한 번만 누르면 찍히는 거 그거 하시오. 그래도 돌려야 돼요. 그 막 반대 걸로 하면 그냥 한 번만 꾹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번 누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좀 한 번만 누르면 될 텐데. 아니 그게 막 불안하더라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충 이렇게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이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해가지고 이게 막 다 돼요. 되기는 실제 다 되는데 근데도 저도 시험 보니까 불안하더라고. 이게 또 잘못해가지고 떨려가지고 한 반쯤 해가지고 이게 또 마킹 안 되는 거 아닌가. 다 된다 해도 믿을 수가 뭐 증거는 없잖아요. 뭐 그냥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니까 불안하긴 한데 웬만큼은 다 인정되니까 그냥 너무 떨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산업인력공단 가면 자기 그 답안지 열람할 수 있어요. 시험 보고 나면. 난 분명히 100점 받았는데 왜 떨어졌냐 보여달라면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보면 전부 수험생들이 실수했고 기계가 실수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한 번도. 그 보통 보면 뭐 여러 개 해놨다가 나중에 한다고 엉뚱한 거 짓고 하나 비워놓고 밀려서 쓰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60점 받으면 되니까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찍고 그냥 칸을 채우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어떤 분은 그냥 120문제 다 풀어놓고 한 번에 OMR 카드 적으면 진짜 헷갈리죠.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번 풀고 바로바로 체크했고요. 아니면 적어도 한 과목 풀고 한 과목 마크 해놓고 다음 과목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한 번에 120문제 달라면 10분 남았다 이러면 갑자기 떨려가지고 막 들들들 떨려서 마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과목별로라도 하든지 아니면 그냥 1번 풀고 바로바로 마킹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10분 남았다 하면 이제 그래도 마지막 과목 공부 풀면서 하면은 조금 40문제니까 덜 불안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 10분 남았다, 15분, 어떤 감독관은 뭐 2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막 30분 남았다, 계속 말해드릴까요? 물으니까 수험생이 계속 말해주세요 하니까 막 5분마다 계속 말하니까 나중에 막 소리 지르고 저게 막 그만해 하고 막 이런 예민한 사람들 많다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그런 거 다 극복해야 돼요.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 어느 놈이 이렇게 시험 문제 어렵게 냈냐 하고 막 소리. 나이 많은 사람은 텔레비 보면서도 계속 말하잖아. 뭐 보면 저 연예인들 욕하면서 계속 보거든요. 마찬가지 시험 풀면서도 계속 막 욕하면서 푸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거 뭐 어떤 놈이 냈냐 하고 이러면서.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막 신경 예민한 사람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극복해야 돼. 그렇다고 거기서 싸우고 뭐 나와버리면 자기만 손해예요. (29번입니다) 올해는 뭐 응시인원이 한 10만 명 가까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뭐 대학교에서 또 시험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가 아무래도 좀 낫죠. 초등학교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는. 초등학교는 의자 같은 것도 낮을 거 아니에요. 아마 올해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제 과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쉽게 낼 개연성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응시인원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절대에는 뽑는 일이 확 줄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말하는 거지 또 네가 쉽게 나온다고 했는데 어렵게 나와서 내 인생 책임지라 이렇게는 말하지 말라고 그냥 저는 통계를 말했을 뿐이고. 아직 출제위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서 어제 연락해보니까 아직도 통화되더라고요. 들어가면 합숙하면 연락 안 돼요. 2주 전에 들어가요. 2주 전에. 보통 12일 뭐 한 13일 이 정도 합숙해요. 아직 출제하는데 그 하루만 하면 출제 다 하는데 그 하루 맨날 죽겠다다 노는데 죽겠다더라고. 2주 동안 갇혀 있으니까 하루 일당 30만 원 넘게 줘야 돼요. 그럼 뭐 한 사람당 한 500만 원 정도 받아 나와요. 그 출제위원들이. 그 과목별로 많이 들어가는 과목은 뭐 민법 같은 거는 심지어 뭐 한 9명 가까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민법이 최고 어려워요. 출제하기. 학개론 같은 경우는 5명 들어가더라고. 출제인 5명. 공인중개사법은 쉬우니까 한 뭐 3명 들어갈 때도 있어요. 과목별로. 그 공인중개사법은 이제 국토교통부 뭐 토지관리과장이나 국토부 직원 1명 들어가요. 대학 교수 민법 전공한 교수 1명 들어가고 부동산학 전공한 사람 1명 들어가고 최소한 이렇게 3명은 구성돼요. 그 국토부 직원 1명, 이제 실무자 이렇게 최소한 3명 이상
그 조금씩 달라요. 그럼 학개론 제가 뭐 출자를 가는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학개론 같은 경우는 5명이 들어가면 각각 10문제 낸대. 5명이. 그럼 50문제죠. 근데 여기서 2문제씩 서로 상호 크로스 체크해서 뺀다고 2문제. 연대 책임이에요. 문제 이 신청 한 문제 되면 연대 책임. 들어갔던 5명 다 한 문제 잘못되면 1년, 2문제 잘못되면 2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출제위원 인력 풀이 있어요. 그 출제위원 여러 명 있다고 우리 한 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이 신청 인용되면. 그 이제 또 이게 모의 테스트 하는 사람이 있대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한 50명 정도 미리 출제한 거 모의 테스트 해가지고 문제 잘못된 거 학개론 같으면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러면 그런 문제 무조건 다 빼버린대요.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 신청 들어가면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합격생들이 잘못된 거 오타를 다 골라낸대요. 작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축척인데 이거 잘못 쪄가지고 받침 하나 빠져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이게 공정한 사회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역대 대통령들 화두가 공정한 사회 만든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모든 정권이 다 거의 불가능해요. 완전히 이야기했는데도 제가 인터넷에 못 들은 사람도 있다 이랬어요. 무조건 잡아떼면 증거 없는 경우는 뭐 했다는 거 녹화해 놓은 것도 없잖아요. 난 못 들은 사람이 있다. 이게 공정하냐. 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정답 처리했다고요. 못 들은 사람도 있다. 그 감독관 중에는 말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뭐 다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거 없으니까 무조건 못 들었다. 우기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어요. 그 정치인들은 뭐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다 정치인들은 여론에 이게 민감하죠. 댓글 많이 올리고 이러면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법도 바로 바뀔 수 있다고. 농막 이런 것도 농지법 규제한다고 했는데 막 그 댓글에 엄청나게 이게 나라냐 막 하고 이런 거 올라오니까 바로 그냥 철회해 버렸어요. 입법 예고됐던 거. 지금 입법 예고됐던 것 중에 말 나왔으니까 그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이게 삭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국토부 태스크포스에서 이게 법인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법인 이제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법인 겸업 제한부터 풀어라. 지금 법인은 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놨어요. 할 수 있는 것만. 그 할 수 없는 걸 정해주라. 할 수 없는 거 정해주고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할 수 있는 거 6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그 규정 없는 건 다 못해요. 그럼 왜 법인 활성화 해봐야 뭐하냐.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는데 개인은 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없다고 정해놓은 거 다른 법에서 못하도록 한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고요. 그 법인을 활성화하려면 자본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겸업 제한을 풀어라. 할 수 없는 거 있으면 그것만 딱 못 박아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법인이 활성화되는 거지. 자본금 풀어준다고 되냐. 지금도 자본금 사실 돈 5천만 원 없어도 법무사들이 그냥 서류상 있는 걸로 해가 다 해준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자본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랬더니만 검토해보겠다 하더만 계속 검토만 하고 지금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본금 삭제 안 됐어요. 5천만 원 이상. 그거 지금 암기 프린트 3번에 보면 암기 프린트 3번에 동그라미 1번 뒤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X라고 적어놨죠. 아직 X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지금 바뀐다고 언제부터 시행되냐 보니까 9월부터는 확실하게 시행하겠다. 국토부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X라고 해놨는데 아직도 이거 안 바뀌었다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시험 뭐 다음 주 강의 끝날 때까지 바뀔지 안 바뀔지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옳은 것은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 구두 X죠. 구두 말로 하는 건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특징이 있죠. 벌금은 딱 한 번만 내잖아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벌금 2번, 3번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쓰고 있는 사람 용도 변경 오피스텔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계속 경고만 하고 계속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어. 지금 그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으니까 그 이제 분양받은 사람 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분양 한 사람 아파트처럼 쓰면 된다 그런 말 듣고 분양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다 해도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거 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몇 %입니까? 100분의 10이죠? 예, 2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불복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는데요.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는 것은 건축법,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징수하여야 합니다. 5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씩이 아니라 1년에 1번씩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하는 게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나머지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년에 한 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1차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도록 실명 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실명법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매수 신청들이 틀린 것은 했는데 모든 개공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칙 개공 안 되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은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때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공매부동산 입찰 대리 할 때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공매부동산 입찰 대리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3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고요. 중개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중개 보수도 미리 계약할 때 주는 걸로 약정하면 미리 받아도 불법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네,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거래 예정 금액, 시세. 경제적 가치 이것도 일종의 시세잖아요. 이게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에요. 그 서식에 보면 감정가격을 적잖아요. 그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걸 설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감정가격. 그게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이게 유치권, 분묘규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해야 되죠.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취득 관련 조세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임목 5번이 정답이네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 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니고요. 계약서 검인 대상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니고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 아닙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경매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거네요. 틀린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정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게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입니다. 매수 신청 가격, 입찰 가격, 응찰 가격 10분의 1 하면 X죠. 법조문에는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을 다른 말로 뭐 10%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2억 5천 써내더라도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 2,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지금은 2천만 원만 내면 되고요. 남은 잔금이 2억 3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2등이 되려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려면 이 1등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2등. 왜 2등을 뽑느냐 하면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이 보증금 안 돌려주고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합하면 결국 1등에게 2억 5천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줍니다.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 신고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둔 이유는 공유자들끼리 서로 평소 알던 사람들끼리 공유를 하도록 괜히 모르는 사람 해가지고 싸움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규정을 정한 거예요.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그 한 사람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나머지 배우자가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 신청 보정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2등이 차순위인데요. 2등 할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없죠. 돈만 묶여 있다고 1등 한 사람이 돈 다 낼 때까지는 돈 돌려받지도 못하고 1등이 돈 다 내면 그때서야 돌려받을 수 있다. 1등이 돈 안 내면 이제 2등이 매수할 기회를 물론 갖게 되는데 실제 좋은 물건은 2등한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34번에 할 수 있는 거 7가지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4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를 포기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포기 안 하면 한 달 가까이 돈만 묶여 있다고 1등이 돈 다 낼 때까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교육제도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실무교육 내용은 개공, 소공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법률 지식이 들어갑니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지급윤리 등이다.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직무교육 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급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다.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고,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도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요. 자,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요것만 차이 납니다. 나머지 중개,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똑같습니다.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예, 연수교육 안 받으면 오직 연수교육 하나만 벌칙입니다. 500만 원 이하. 개별 기준은 100만 원입니다. 최대. 그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다 했죠. 아까 업무정지 3개월 이하 이런 말은 쓸 수 없다고 했죠. 개별 기준은 100만 원이지만 500만 원 이하라고요. 이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더하면 15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 경기도는 참 친절하게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31개 시군에 직접 강사들이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저기 동원대학교 여기 강 끝나고 동원대학교 저번 주인가 동원대학교 가서 한번 강의하고 왔어요. 연수교육. 경기도가 지금 분도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경기남도는 이천은 경기남도에 경기남도는 따로 하나 그냥 경기도 그대로 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그럼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경우 이제 규제를 풀어가지고 좀 더 발전을 하도록 허용해주겠다. 왜냐면 수도권 이게 정비계획법 이런 거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개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경기도는. 그런 걸 혜택을 주려고 하긴 하는데 예산이나 뭐 인구나 지금 인프라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천, 여주 다 경기도더라고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속하지 않더라고요. 김포는 한강 이남인데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남양주시 뭐 이런데. 우리나라는 북보다는 남쪽, 서쪽보다는 동쪽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심지어 제가 일산에 가서 충격받은 거는 일산은 서구가 집값이 비쌉니다. 이런 걸 그려놨더라고. 현수막 무슨 선거하는 데인가 뭐 자꾸 사람들 동구, 일산, 동구, 일산이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구가 더 비싸요, 진짜로. 저 끝에 있는 대학 무슨 동이지 거기. 주엽동 뭐 이런 데가 더 비싸요. 백석동이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가까운 데보다 밑에 쪽이 더 비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자동이나 이런 데가 더 비싸잖아요. 분당도 야탑동 이런 데보다 집값이 서울에 가까운 것보다. 아마 편의시설 이런 게 전부 다 뒤쪽으로 백화점 같은 거 이런 게 다 뒤로 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틀린 거.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런 거 사람들이 어디 선호하는지 이런 생각 같은 거 또 책 같은 거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중개업을 해도. 개설 등록 신청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1번,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 이게 암기 프린트 4번이 답이네요. 암기 프린트 51번에 그대로 1, 2, 3, 4번이네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되죠. 자격증은 원본 제출하는 경우는 없어요. 원본 제출해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주고 나면 안 되겠죠. 등록증이야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제 폐업을 했으면 그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만 자격증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본인이. 그래서 원본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원본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몇 번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51번에 11번에 있습니다. 11번. 11번. 사무소 확보 서류고
사무소 확보 서류가 아니라 등록증? 그거 아니네요. 사무소 이전 22번에 있네. 22번에 암기 프린트 51번에 22번.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옮기면 이천시장이 준 거 여주시장한테 반납하고 여주시장한테 새로 받아야 된다고. 원본 반납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천 안에서 옮기더라도 같은 시 안에서 옮기더라도 반납해가지고 거기에다 주소 바꿔가지고 다시 준다고요.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할 때는. 관할구역 밖으로 가든 안에서 옮기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부정한 방법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지금 거짓 부정한 방법 암기 프린터 55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55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해야 되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해야 되고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만 할 수 있다고. 징역 벌금은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상물 정보에 한하여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정보 거짓 공개하면. 암기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6번. 55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6번. 1.1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이 답이네요. 5번 암기 프린터 거기 55번에 동그라미 7번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죠. 업무정지. 업무정지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공은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35번. 타당성이 없는 조합. 이것도 옛날에 사법고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많아요. 사법고시나 뭐 민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이나 이게 분묘기지권은 똑같아요. 특별히 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 틀린 것이네. 틀린 것. 기억. 분묘기지권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즉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평장, 암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X네요. X, 지금 틀린 거 맞네요.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라고 얘기는.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지 그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 리얼,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므로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 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이라면 5년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 공작물이거든요. 공작물 5년이잖아요. 경과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입니다. 근데 5년이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틀린 걸 골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답이네요.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 간섭을 가지고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소수견해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말 만들겠어요. 완전 법적인 용어잖아요. 이거 판사가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수 의견은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한다. 이게 뭐냐면 1995년도에 설치됐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소송이 진행됐다고요. 그럼 95년, 2000년이니까 20년 넘었잖아요. 그러나 2001년 장사법 시행 당시 아직 20년은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라고요. 요거는 소수견해입니다. 소수견해. 판례 소수견해고요. 비업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분묘의 묘지를 점유하였으나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 대상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비업도 틀린 정답. 그 다음에 시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시효, 요거하고 헷갈리는 거, 시효 취득한 경우 청구한 날부터 지급을 해야 되고요. 시효 취득이 아니라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놨다가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긴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데 그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청구 안 해도 나중에 청구해도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의 경우 청구한 때부터 자기 땅에다 묘를 설치해놓고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긴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취지가 뭐냐 하면 일반 법인하고 특수법인을 묻는 거잖아요. 일반 법인.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이고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 1번 갑과 을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 인장, 일반 법인이든 특수법인이든 인장 등록해야 되고 보정 설정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지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일반 법인은 4억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되지만 모든 특수법인 다 2천만 이상 보정 설정하죠? 특수법인이 지역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게 특수법인입니다. 3번 일반 법인은 법 14조를 겸업할 수 있지만 특수법인은 14조 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특수법인은 그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이라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와 농협 업무를 할 수 있다. 4번 을이 누굽니까? 갑은 일반 법인, 을은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특수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적용 안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한 명도 없어도 되잖아요. 특수법인은 지역농협은 4번이 답입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런 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을이 특수법인입니다. 지역농협. 5번 갑은 중개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지만 을은 농지 매매, 임대차, 교환 중개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농업협동조합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취지는 우리 그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요. 그 외에는 특수법인이 적용하지 않는다 말 없으니까 인장 등록도 해야 되고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은 해야 된다고요. 다만 보정 설정 금액은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이다. 작년까지는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이상이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특수법인 전부 2천만 원 이상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올해부터.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네요. 1번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는 허가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조달계획 등을 적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번이 틀렸네요. 이게 공법시험에, 옛날에 공법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허가권자와 허가구역 지정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 되겠죠. 지금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하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지정권자는, 허가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 옛날 공법시험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며칠이에요? 15일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위 처리 기간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16일 되면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5일 암기 프린터 49번 49번에 2번 49번에 2번에 있네요. (49번에) 2번 38번 결격사유 기출문제입니다. 결격사유 옳은 것. 기출문제인데 이게 한 10년 전에 기출문제에서 제가 날짜는 바꿨어요. 2023년으로. 날짜만 바꾸고 기출문제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옳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 2020년 10월 28일인데 이거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네. 이게 오타가 있어가지고 오후 7시에 출생한 자는 2023년 10월 28일 0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네, 만 19세죠. 지금 성년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게 날짜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아까 바꾸면서 손만 댔다면 이게 오타예요. 제 손은 잘못했다면 손만 댔다면.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게 바꾸는 것도. 근데 안 바꾸려고 하니까 10년 전에 너무 날짜가 지금하고는 또 안 맞아서 바꿨더니만 결국 오타를 냈네요. 그 만 19세인데 민법에서 연령 계산할 때는 이게 민법에 있어요. 초일 산입한다고 돼 있어요. 연령하고 형기는. 그 뭐 초일 산입 불산입이 중요한 게 그 오후에 7시에 태어났던 오전 7시에 태어났던 시각 중요하지 않다고요. 초일 산입 0시부터 벗어난다. 맞습니다. 옳은 거 옳습니다. 그 다음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자기 가정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염려만 있다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염려가 있다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11월 1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자는 2023년 11월 1일 이후에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2019, 20, 21, 3년에다가 또 2년이 추가됐죠. 맞죠?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고요. 옛날에는 집행유예 기간인데 지금은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 암기 프린터 31번. 요거는 시험에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결격사유. 암기 프린터 31번. 31번에 동그라미 5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플러스 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년.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맞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예?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죄로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 아니고 무슨 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야 되죠. 300만 원 이상. 그러면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사기죄니까 결격사유 아니고요. 비업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2021년 5월 15일 등록 취소당한 자는 2023년 5월 15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2년밖에 안 지났죠. 2년, 3년 틀렸네요. 3년 지나야 되니까 옳은 것, 기역, 디귿, 리얼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출문제인데 제가 날짜만 바꿨어요. 날짜만. 기출문제 그대로고요. 그 지금 기출문제 패턴이 옛날에는 지금 둘, 셋, 넷, 다섯, 6개나 돼 있네. 보기가. 요즘은 이렇게 6개까지 안 가고 3개 아니면 4개 이렇게 박스를 해줘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지금은. 이런 게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그 여러분들 시험제도 280일로 돼 있어요. 시험제도. 이것 때문에 틀린 거 아니에요? 80일, 280일. 이 사진 좀 찍어보세요. 이게 고쳐놔야 되겠다. 원고 사진 좀 찍어. 280일 저거 오타. 박제를 해놔야 돼. 이건 기록에 남겨놔야지. 안 그러면 또 실수를 하거든요. (39번입니다) 39번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기출문제 요 지금 동그라미 해놓은 거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6, 30, 30 답이었습니다.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개업공개사는 신고서에 기재돼,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죠.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신고할 의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 이야기하면 또 헷갈릴 수는 있겠다. 괜히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재하는 걸로 바뀐 예정이에요. 올해 꼭 합격해야 된다고. 내년 되면 또 다 바뀌어가 있어서 골 아프다고요. 알고 있는 거 다 잊어먹고 새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바뀌려고 하는 취지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지금 개업공개사가 거짓말 시켰으면 나중에 책임을 같이 자기도 책임져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거짓말하기 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월세 이걸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월세 60만 원인데 월세 3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신고를 안 하잖아요. 자꾸 그렇게 허위 신고가 늘어나니까 이제 앞으로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올해 시험까지는.
자,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거래 당사자가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여받습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고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국가 등이 할 수 있지 해제 신고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개공이 중개거래라도 개공이 해제 신고할 의무는 없고 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 행위에 추가했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맞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해제 등 신고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한 것을 말한다. 할 수 있다. 예,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할 수 있고 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고요. 국가 등도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100분 5에서 100분 5가 아니고 10이 아니고 이거는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네. 3천만 원 이하가 되려.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가 되려죠. 계약 체결해놓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 이하가 되려고요.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는데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7일 이내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암기 프린터 2번에 맨 밑에 보면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14일이죠. 2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공인중개사법이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 매수 신청 대리는 14일 이내.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학개론 같은 거는 뭐 계산을 해야 되고 원리를 설명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이거 7일 14일 이거 뭐 논리적으로 왜 14일이냐 이렇게 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 그냥 암기해야 돼요. 이런 거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해해가지고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하시라고요. 너무 자꾸 이해만 하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냥 규칙을 정한 거예요. 14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숫자. 자, 요거는 키워드가 지방법원장인데요. 법원 행정처장이죠. 암기 프린터 53번 까만 별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고요. 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정교육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경매대상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권리분석 취득할서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압류부동산 공매하는 경우 공매 입찰 대리하는 경우에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공매도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입찰 대리할 때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돼도 된다. 안 되죠? 대리인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등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대리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 받잖아요.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매수인 되지 못한 경우도 50만 원, 실비 30만 원. 그러면 총 130만 원 받아 챙길 수도 있다고요. 1등 못하더라도 낙찰 받아주지 못하더라도 그 2명한테 내가 낙찰 받아줄게 해가지고 돈만 130만 원 받아 챙길 수도 있으니까 2명 이상 대리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명만 대리할 수 있다. 5번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된다. 3년이 아니고 5년. 함기 프린트 5년 한번 귀찮아도 찾아봅시다. 5년이 41번에 3, 4, 5, 6 41번에 3, 4, 5, 6 5년 보존하는 거 딱 4가지입니다. 3, 4, 5, 6 4가지입니다. 즉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이죠.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 대리 행정처분대장 모두 5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하는 게 딱 2개가 있는데요. 46번에 암기 프린트, 7번 확인설명서, 8번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하는 거 2개, 5년 보존하는 거 4개밖에 없습니다. 보존하는 것은 게시해야 되는 것은 등수사보자 5개 게시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들이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2차 과목은 지금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안 했다 하더라도 암기사항이니까 그냥 사시문제 풀어보고 틀린 거 확인해보고, 너무 많은 걸 하루에 막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최종 마지막 이론 정리를 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